단 하나의 태블릿. 펜타곤의 절대적 확신으로 쓰여진 보고서가 바로 이 태블릿 하나로 인해 멈춰섰습니다. 미국이 수주일간 계산하며 회의를 거듭할 때 그들은 단 1시간 만에 모든 것을 해결해냈죠. 워싱턴이 여전히 힘의 정치와 권위적 시선을 이야기할 때 동방의 작은 나라는 조용히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질서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서는 삶과 기술이 완전히 융합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생존의 구조, 자신들의 일상을 세계 최강대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전환시킨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어스 알렉산더라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저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이성과 냉철한 논리, 힘의 구조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수치와 정보, 전략과 계산으로만 세상을 파악하였으며 인간적인 감정이나 역사적 서사는 분석의 변수로조차 간주하지 않았고 펜타곤 직속 지정학 리스크 분석팀, 코드네임 오디세이의 수석 책임 분석가로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힘과 이익의 역학 속에서 세계를 해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게도 하나의 조용한 물결처럼 마음속에서 잊히지 않던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제 부친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언급하시며 설명하기 어려운 애착과 깊은 상처를 함께 품고 계셨고 어린 시절에 저는 그 말씀들을 단지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세대의 감상적 회고쯤으로 여겼어요. 제게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통해 겨우 폐허에서 일어난 한때는 굶주림 속에 허덕였던 동방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그저 경제적 기적을 이룬 전략적 동맹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 국가였을 뿐이었죠. 저에게 한국은 감정도 역사도 담기지 않은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만 존재하였으며 인간의 고통과 민족의 투쟁이 아닌 힘의 균형 속에서 해석되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계기는 한 줄의 대통령 담화에서 비롯되었는데 전 세계 외신이 일제히 보도한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배로 증액하지 않을 경우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죠. 동시에 미국은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대해 전례 없는 규모의 관세 보복을 예고하였고 워싱턴의 공기는 삽시간에 격렬한 불안과 긴장으로 들끓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분주한 회의가 이어졌으며 모든 시선은 한국의 반응에 집중되었어요. 그러나 분위기는 처음부터 하나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늘 그래왔듯이 다시 한번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것이라는 견해였죠. 그것이 워싱턴 내 지배적인 판단이었고 그 누구도 그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펜타곤 지하의 차가운 회의실, 빛 한 줄기조차 정밀하게 통제된 그 공간에서 저의 다음 임무가 확정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회의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전직 사성장군이자 미국 군수산업의 실질적 배후권력으로 알려진 해리슨 크로프트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제 이름을 직접 호명하였고 마치 오래 준비한 듯 저의 가문사를 언급하였는데 제 부친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상기시키며 이 임무가 단순한 지정학 보고를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군인 특유의 절도와 냉정함을 담고 있었으며 마치 모든 수치와 논리가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크로프트 장군이 제게 내린 명령은 명확하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으며 안보를 무임승차하면서 이익만을 취해온 국가임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증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임무는 단순한 기술적 분석을 넘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어 온 허상을 벗겨내는 작업이기도 하였습니다. 장군은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그 말인즉슨 부친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감상이나 연민에 매몰될 시간이 없다는 듯 단호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임무는 단지 하나의 보고서로 끝나는 과업이 아니었어요. 나라의 존엄과 역사, 그리고 제 자신의 정체성까지 시험대에 오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저의 출세욕과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개인적 서사를 교묘하게 엮어낸 전략적 덫이었죠. 저는 그 덫의 구조를 인식하면서도 오히려 그 함정 안으로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성가신 임무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수행해냄으로써 제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싶다는 오만한 야망이 제 판단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는 아버지의 기억이 아닌 제 경력의 미래만이 자라나고 있었고, 저는 그 오래된 영웅담 따위가 제 성공에 아무런 실익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확신하였으며, 그 감상적 전쟁의 회고보다는 차가운 현실의 결과물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뻔한 문제인 한국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저의 손에는 삼성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이미 보고서의 결론이 절반쯤은 완성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역사는 종종 교만한 자의 발밑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하늘을 가르며 이동하던 그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숫자와 통계, 시뮬레이션과 예측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과거 10년간의 무역 데이터, 국방비 추이, 동맹국 간의 불균형 지표, 그리고 한국 내 반미 정서의 변동 곡선까지 모두 외우다시피 분석하였습니다. 이미 제 결론은 명확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전략적 가치가 없으며 미국의 자원을 낭비하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직후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내린 첫발 앞에 펼쳐진 풍경은 국가적 위기를 앞둔 나라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혼란과 공황, 불안과 동요는커녕 그 어디에서도 위기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죠. 입국 심사는 단 몇 초 만에 완료되었고, 그 모든 과정은 마치 한치의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기계장치처럼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섰을 때 거대한 유리 건물들과 첨단 디지털 사이니지가 어우러진 도시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미래 실험장이었는데, 거리의 시민들은 침착하고 단정한 표정으로 제 할 일을 수행하고 있었고, 긴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러나 결코 나태하지 않은 민족의 분위기가 공기처럼 도시에 스며 있었어요. 호텔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전통과 첨단이 격조 있게 뒤섞인 하나의 문명적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도착해 방 안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작동시키고 텔레비전을 켜는 순간 저의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혁신 박람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재난 대응 시스템의 시범 운영, 청년 창업을 장려하는 정부의 다각적 지원 프로그램 등 화면을 가득 채운 뉴스는 위기를 맞이한 국가의 대응이 아닌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민족의 확고한 움직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데이터와 수치로만 이해하던 대한민국은 그 이면에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민족의 생명력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의 보고서는 이제 예정된 결론이 아닌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언론의 반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보도는 선정적 추측이나 위기 조장의 언어로 뒤덮이지 않았고, 오히려 각종 전문가의 신중한 분석과 장기적 전망에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략적 침묵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정부의 대응 방식을 설명하고 있었으며, 겉보기에는 위기 국면에서 나타나야 마땅한 동요나 분열의 징후는 어디에서도 감지되지 않았어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붕괴의 신호를 내뿜고 있어야 했고, 사회는 극단적 정치 성향과 계층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모든 예측을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질서가 있었고 평온이 흘렀습니다. 카페와 서점, 전통 찻집과 사찰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공간들은 한결같이 고요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생전에 아버지께서 술 기운이 돌 때마다 꺼내시던 말씀이 문득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한국인들은 결코 시끄럽고 큰 소리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조용할 때가 가장 무서운 순간이며 침묵은 그들 특유의 내면적 결의가 응축되는 시간이라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반복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한때 제게 오래된 참전 용사의 감상적 고백쯤으로 여겼었어요. 전쟁이라는 특수한 경험이 만들어낸 일종의 문화적 편견으로 치부하였고 냉철한 현실 분석에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마주한 서울의 정적은 그 말씀의 실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정제된 인내와 절제된 결속의 발현이라는 사실을 직감하였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은밀히 진동하는 마그마처럼 이 조용함은 오히려 무언가 거대한 결심과 준비의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이 민족을 오랜 세월 관찰하고 경험한 자만이 남길 수 있는 하나의 지적 통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입니다. 그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결집이었고 두려움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게 부여된 임무의 본질을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쏟아져 나왔던 수많은 담론들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수치와 정보들이 정작 서울의 거리에서는 단 하나의 진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기에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하였고 민심을 파악한다는 명분 아래 저는 서울의 일상 속으로 그 고요한 민족의 심연 속으로 한 걸음 더 내려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오만함이 남아있었어요. 분명 어딘가에는 이 나라의 구조적 허점과 비효율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채 말이죠. 서울 중심의 한 카페, 저는 커다란 창가 자리에 앉아 태블릿을 꺼내 들었는데요. 제가 사용하던 이 태블릿은 미국 국방부가 공식 인증한 보안 플랫폼 녹스가 탑재된 최첨단 장비였으며 동료들은 왜 한국의 제품을 사용하는지 의아해하곤 하였지만 저는 최고의 전문가로서 그저 최고의 도구를 택했을 뿐이라고 응수하였습니다. 전원을 켜고 크로프트 장군이 기대할 법한 문장들을 하나씩 작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평온함은 위기에 대한 무지의 결과이며 전략적 침묵이라는 개념은 무기력한 현실을 은폐하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식의 평가였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사소해 보였던 하나의 우연이 제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데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이 미끄러졌고 뜨거운 액체가 태블릿 위를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치직하는 짧은 전기음과 함께 화면은 암전되었고 그와 동시에 제 심장도 그대로 얼어붙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전원 버튼을 반복해 눌렀지만 태블릿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 안에는 이 임무의 전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가져온 기밀 자료, 지난 며칠간의 기록, 보고서 초안까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었죠. 창백해진 얼굴로 저는 카페 직원에게 다가갔는데 직원은 제 당황한 표정을 바라보더니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검색을 마친 그는 가장 가까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의 위치와 운영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었고 지금 가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침착하고 발빠른 대응이었습니다. 만약 서비스 센터를 갔었어도 긴 대기 시간과 복잡한 예약 절차, 그리고 관료적인 불통의 장벽들, 이것들이 제가 미국에서 느끼고 있는 익숙한 시스템이었죠. 직원의 추천을 통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도착한 그곳은 AS 서비스 센터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대리석이 빛나는 로비, 질서 정연한 번호표 시스템, 그리고 고객 응대를 위한 최적화된 설계는 마치 금융기관의 수준을 능가하는 구조였어요. 쾌적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이 저를 반겨주었고 번호표를 뽑은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제 번호가 불렸고 숫자를 따라 3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분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국에서 파견된 임무 중이며 데이터의 보존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엔지니어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태블릿을 이리저리 살펴본 뒤 따뜻한 미소와 함께 1시간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작업실로 향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시간. 그것은 단지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한 상투적 위로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1시간도 믿기지 않는데 30분 만에 복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다시 3번 창구로 걸어갔죠. 그는 완벽하게 복구된 태블릿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단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고
태블릿은 처음보다 더 안정적인 상태로 복구되어 있었어요. 엔지니어는 미소를 지으며 다행히도 녹스 보안 시스템 덕분에 핵심 정보들이 자동적으로 격리 보호되었으며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전문가적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의 임무, 미국의 전략적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보고 임무는 바로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에 의해 완벽하게 구해졌던 것입니다. 이 기이한 아이러니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과연 이 나라는 제가 분석하고 해체해야 할 문제적 대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계의 중심에 뿌리내린 거대한 보이지 않는 거인이었던 것입니까? 그날 이후 저의 임무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이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크로프트 장군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장을 쓰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 민족이 지닌 진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비밀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제 손에 들린 펜타곤의 신분증은 이 나라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어 주었습니다. 태블릿 사건 이후 저의 임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서서히 선회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저의 관심은 이 나라가 내면에 품고 있는 실질적 역량의 원천, 그 본질적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탐구하는 데로 옮겨갔어요. 마침 서울공항 일대에서는 서울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본 전시회는 이미 지난 5월 성황리에 종료되었으나 관련 기관과 산업 관계자들은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연계하여 활발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 외교 고위 인사로 등록된 자격으로 ADEX를 총괄했던 방산 관계자 중 한 명과의 면담을 주선받을 수 있었는데 장소는 서울 용산의 한 보안 등급이 높은 산업기술협회 회의실이었습니다. 방안은 차분하고도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중앙에는 고요한 눈빛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으며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방위산업기술연합의 고위 전략기획관임을 밝히며 미국 국방부와의 긴밀한 기술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중요한 내용을 공유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하나의 문서를 제시하였습니다. 미 육군의 상징이자 자존심인 아파치 헬리콥터의 동체를 구성하는 핵심 신소재의 공급 출처가 바로 한국이며 이 물질 없이는 전 세계에 배치된 아파치 함대의 절반 이상이 작전 불능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자료에는 열팽창 개수, 내열성 고조가, 그리고 초고강도 복합재의 원천 기술 보유 현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모든 지표는 한국이 없으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는 명백한 현실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태평양 함대의 전자전 교신 모듈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국 해군이 사용하는 암호화 통신 장비의 구성 부품 중 무려 62%가 대한민국의 정밀 전자 제조업체를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해당 부품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태평양 전역에서 작전 중인 미군 항모와 구축함은 사실상 감각을 잃은 전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평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용한 기술 의존, 그 전모는 제가 상상했던 어떤 분석보다도 명확하고도 섬뜩하였습니다. 과거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폐허에서 재건되었다고 평가하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최강 군사력을 지탱하는 물리적 기반의 일부가 되어 있었으며 그것은 자립과 독립을 넘어 불가역적 연결을 의미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상호의존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관계자는 저를 인근 라운지로 안내하였고 조용한 공간에 앉은 그는 직접 커피를 내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담백하였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오늘날 이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수십 년 전 전쟁의 상흔이 도시의 폐허 위를 덮고 있을 때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절 한 세대는 눈앞의 폐허를 외면하지 않고 두 손으로 재건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가 오늘날의 기술 주권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손에 쥐고 있던 보고서는 그 순간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동맹국을 분석한다는 명목 아래 진실을 편의적으로 왜곡하려는 기록에 불과하였으며 나아가 미국이 기억에서 지워버린 과거의 가치들을 무시한 일종의 퇴행적 사고의 산물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은 단순한 기술 축적이나 산업 규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힘, 스스로를 잊지 않고 다시 정의하는 힘, 그리고 외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립의 구조를 구축해낸 정신적 주권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 강물은 과거의 폐허와 현재의 기적, 그리고 미래의 주권이 한데 흐르는 듯한 색채를 띠고 있었고, 그 고요한 수면 위로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숨결과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신이 비춰지고 있었죠. 무언가 거대한 흐름에 접속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태블릿 하나에서 시작된 오만한 임무는 이제 저를 새로운 차원의 인식으로 이끌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성장한 동맹국이 아니라 자체의 논리와 속도, 기억과 비전을 가진 독립된 주체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던 포토맥 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묵직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떠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도시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의 전략적 침묵이 워싱턴 전역에 울림 없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긴장하고 있었고 국방부는 혼란에 휩싸여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크로프트 장군을 필두로 한 강경파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대화의 테이블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세 인상은 물론 방위비 문제까지 다시 꺼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자존심을 건 압박이라는 이름의 복원 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 축에서는 분명하고도 점점 커지는 신중한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었고, 상원 국방위원회 회의 중 한중도 성향의 고위 의원이 국방부 차관을 향해 던진 질문은 무척 상징적이었습니다. 이미 미국 내에 수많은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이 과연 불공정한 동맹인가? 잠시 말을 멈춘 차관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조율의 여지가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워싱턴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틀렸던 것은 아닐까? 그 순간 한국의 침묵은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미국은 자신의 오만한 얼굴과 일방적인 압박의 역사를 마주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순간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법입니다. 바로 그 균열 틈으로 서울이 던진 보이지 않는 메시지 하나가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역관세 시나리오라는 이름의 한 줄기 소문이었죠. 국방 전문 매체에서 활동 중인 오랜 지인을 통해 접한 이 시나리오는 처음에는 허무맹랑하게 들렸어요.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역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전례 없는 상상은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신빙성 있는 루머만으로 시장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블룸버그 단말기에는 서울의 보복 가능성이라는 문장이 떠올랐고, 글로벌 트레이딩 채팅방은 일제히 긴장으로 끌어올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이 아닌 시나리오가 실질적 무기가 되는 시대. 한국은 아무런 제재도 공식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만 이미 세계는 한국이 곧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손을 들지 않고도 싸울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항의가 아니었고 경고장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전 세계는 한국의 움직임을 더욱 분명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한 칼럼이 모든 것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에게 말하고 있다. 그 제목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한국은 자신의 국제적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고 있었어요. 작지만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예의 바르되 결코 굴종하지 않는 파트너. 그 메시지는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던 수많은 국가들에게 은밀히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판이 흔들리는 그 중심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정치, 경제, 문화적 주체가 조용히 부상하는 장면이었죠. 워싱턴 내부에서조차 어떤 동료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동맹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그 선을 넘어섰고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저를 깊이 사로잡았는데, 한국은 지금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세계의 무게 중심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늘 한국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성장한 결정적 순간에는 결국 미국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전략적 의존국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 그 고정관념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관세 폭탄이란 뉴스가 처음 들려왔을 때 저는 또 하나의 굴복 사례가 추가될 것이라 냉소적으로 예측했지만 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분노의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행동은 상대를 먼저 긴장하게 만드는 파동을 불러일으켰죠. 그 침묵 속에서 균형을 잃기 시작한 쪽은 오히려 미국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저렇게 나올 수 있는가? 이제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경로를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제안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나라는 여전히 전쟁의 상흔과 냉전의 그늘 아래에 있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더 이상 그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외교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은 단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약하지 않았고 거칠지도 않았죠. 그것은 미래의 어느 순간 자신만의 언어와 좌표를 지닌 새로운 국가가 당당히 세계사 앞에 등장하기를 바란 치열한 책임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헌신의 의미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운명을 타인의 결정에 맡기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주권적 동반자로서의 대한민국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기록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남겼어요. 강대국은 때로 크기나 무기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질문에 조용하고도 명확하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이 놀라운 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게 된 내면의 울림이 단지 한 사람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조용한 힘과 누구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위대한 여정이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모두 함께 걸어야 할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깨달음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으로 강해지는가? 진짜 힘이란 숫자나 무기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 속에 얼마나 깊고 단단한 저력이 숨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없이 움직이는 시스템, 소리 없이 흔들리는 국제 질서,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점점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나라. 그 흐름은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그 변화를 마주하게 될까요?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지금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하버드 엘리트가 한국 방문 단 하루 만에 완전히 패배를 인정했는데 수십 년간 앞서 있다고 자부하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미래로 도약해 있었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후진국이라 여겼던 이 나라의 실체 앞에서 미국의 모든 우월감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과 배움이 부끄러워질 만큼 압도적인 현실을 마주한 그녀의 충격적인 한국 체험기.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론학과에 다니고 있는 니키 엘링슨이라고 합니다. 저의 가장 큰 꿈은 CNN에 입사해서 세계를 누비는 다큐멘터리 PD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언론학과에 지원했을 때부터 이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계 정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중심에서 저도 한 몫을 하고 싶었어요. 언론학과에 입학한 후에는 그 기대감이 더욱 커졌는데요. 미국의 발전된 미디어 인프라와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각국의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미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 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언제나 의식적으로 피해온 것이 있어요. 바로 한국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주변에서 한국 드라마나 K-팝이 화제가 될 때마다 저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한국 음식점 앞을 지날 때면 일부러 시선을 돌렸어요.
동기들이 한국 미디어의 급부상에 대해 토론할 때도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을 피하니?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적당히 얼버무렸어요. 한때는 이런 제 모습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와 연결되어 있어요. 5살 때 한국인 어머니가 아무런 이유도 설명 없이 저를 버리고 떠났거든요. 그 충격은 어린 제게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고 저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와 둘이서 생활했는데 불행히도 제가 12살 때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척들의 보살핌 속에 자랐지만 엄마에 대한 원망은 계속 마음속에 쌓여갔어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이 그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가 미국에서 수확을 거두며 인기를 얻을 때에도 저는 철저히 무시했어요. 이런 거부감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수업에서 글로벌 미디어 트렌드를 다룰 때마다 한국이 언급되면 귀에 거슬렸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예능이나 음악을 추천해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 한국을 피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농담처럼 니키, 혹시 전생에 한국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넘겼지만 실제로는 현생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이유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의문은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가끔은 그 경악스러운 순간이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린 제가 현관문 앞에 서서 엄마를 부르는 장면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감정들을 철저히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서 한국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언론 비교 수업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강의 중 하나였습니다. 교수님은 언론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CNN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첫 수업에서 교수님은 여러분이 미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글로벌 미디어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그저 형식적인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미디어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몇 주 후 교수님이 중간 과제를 발표하셨을 때 제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시아의 디지털 혁신과 미디어 발전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첨단 정보 기술과 미디어 환경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다른 모든 나라가 있는데 하필 한국이라니. 그것도 중점적으로 연구하라니요. 교수님, 다른 아시아 국가는 안 될까요? 중국이나 일본이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니키, 최근 디지털 미디어 혁신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 특히 5세대 이동통신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활용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지.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길 바라네.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겉으로는 수긍했지만 속으로는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미국보다 앞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과제를 시작하면서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미디어 환경을 대충 조사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검열 시스템을, 일본은 전통적인 미디어 구조를 자세히 다루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중이라는 한 줄로 끝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조사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을 타이핑하는 것조차 불편했어요. 과제를 제출한 일주일 후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D학점이었어요. 하버드에 입학한 이후 처음 받아보는 충격적인 성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피드백은 더욱 가슴에 박혔어요. 니키의 보고서에는 아시아 미디어에 대한 깊은 편견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미디어 혁신에 대한 분석이 전무한 점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객관적 시각으로 재조사하기를 권고합니다. 울분이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들었어요. 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제 꿈에 큰 타격이 될 테니까요. 교수님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다시 조사해서 보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현장 조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침 다음 달에 서울에서 아시아 디지털 미디어 컨퍼런스가 열려 학과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파견할 예정인데 니키가 참여해보면 좋겠네. 저는 그 제안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야 한다니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교수님의 얼굴에 떠오른 기대감을 보니 쉽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더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 학점을 회복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고민 끝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수락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교수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곳은 제 상처의 근원이자 절대 방문하고 싶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행기 티켓 예약 확인 메일이었어요. 서울행 비행기, 이제 정말 가야만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티켓을 예약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메일 알림이 울렸고 발신인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알 수 없음이라는 이름과 함께 니키, 엄마야, 정말 미안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과 메일을 보냈다니. 이 타이밍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엄마의 이메일을 받은 후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했습니다.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아 첫 문장만 확인하고 닫아버렸어요. 니키, 엄마가 너무 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그 이상은 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메일과 한국행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강해졌지만 하버드대 언론학과 학생으로서 최소한의 전문성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과제는 객관적으로 수행해야 했으니까요. 일단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가자. 그래야 내게 피해가 덜 갈 테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타일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한국의 미디어 환경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자료를 찾아볼수록 예상치 못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어요. 특히 디지털 인프라 부분에서는 미국보다도 앞서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50%가 넘는 5세대 이동통신 보급률,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등 디지털 연결성이 놀라웠어요. 미국의 많은 지역이 아직도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현실과 대비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디어 소비 패턴이었는데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모바일 중심의 뉴스 소비가 정착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언론사가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실시간 참여형 뉴스 플랫폼, 증강현실을 활용한 뉴스 전달 방식,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큐레이션 등 혁신적인 시도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었어요. 제가 미래의 언론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이미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볼수록 저의 묘한 거부감은 오히려 강해졌어요. 이런 나라가 왜 엄마의 고향인 것일까? 왜 그런 선진국 출신의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을까 하는 의문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런 나라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조사를 하면서도 엄마의 이메일은 계속 신경을 썼습니다. 마치 숨겨둔 보물상자처럼 열어볼까 말까 망설이게 만드는 그 이메일이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캠퍼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한국의 디지털 미디어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감독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의 방송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청자들의 미디어 소비 패턴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미디어의 실험실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겪게 될 변화를 한국은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디어 분야에서 혁신을 이끄는 나라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언론학도로서 분명 큰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곳이 엄마의 나라라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 것 같았어요. 하나는 전문가로서의 니키, 또 하나는 버림받은 딸로서의 니키. 연구실에서 나오는 길에 우연히 한국인 유학생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와 같은 언론학과 학생이었어요. 니키, 혹시 한국 미디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니?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그녀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간 거부감이 들었지만 전문가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고마워. 사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됐어. 혹시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 그녀는 눈을 빛내며 여러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방문해야 할 방송국들, 만나봐야 할 미디어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 미디어의 특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소들까지요.
그녀의 열정은 분명 진실했어요.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자리를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빨리 마무리하고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 엄마의 이메일, 다가오는 여행, 그리고 여전히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상처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보스턴의 밤하늘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어떨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지금 그 하늘 아래에서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접어두었어요. 내일은 일찍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복잡한 생각을 뒤로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로건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마침내 긴 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버드 언론학과에서 온 친구 데니스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니키, 이 공항 정말 대단하지 않아?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아. 저는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공항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인천공항은 건축미부터 남달랐습니다. 천장이 높고 개방감 있는 설계에 자연광이 들어오는 유리창,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예술작품들까지 마치 미술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는 긴 줄이 없었어요. 대신 자동 입국 시스템이 여행객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효율적이네 하고 속으로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공항 곳곳에서는 안내 로봇들이 돌아다니며 여행객들을 도왔고 천장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저는 데니스에게 속삭였어요. 생각보다 발전된 것 같아. 데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 미국 공항들이 이것보다 낙후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 그의 말에 저는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미국을 비하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바로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미국은 실용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화려함은 사실 필요 이상의 것일 수도 있지. 데니스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언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울 도심으로 가기 위해 교통수단을 고민했습니다. 택시를 타자고 제가 제안했지만 데니스는 지하철을 타보자고 했어요. 현지인처럼 경험해보는 거야. 게다가 서울 지하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데.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 역사는 깨끗하고 밝았으며 디지털 안내판이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티켓을 구매하는 과정도 간단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목적지를 선택하고 카드 하나로 결제가 끝났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보스턴 지하철이랑 비교도 안 되는데? 데니스가 감탄했어요. 저는 또다시 변명하려 했지만 지하철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차량이 깨끗하고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탑승했고 차 내에는 와이파이가 제공되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터널벽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연속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마치 움직이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또 뭐야? 제가 물었고 옆에 앉은 현지인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지하철 터널 디스플레이예요. 광고나 뉴스, 때로는 예술 작품도 보여줍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란 표정이었는지 데니스가 웃으며 제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저는 그의 장난에 웃으려 했지만 내심 당혹스러웠어요. 지하철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기술적인 면에서는요.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을 빠져나오는 순간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가득한 도시 풍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도로 위로는 자율주행 버스가 지나가고 보행자 신호등에는 홀로그램 안내원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데니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니키, 솔직히 말해봐. 이건 내가 예상한 한국의 모습이 아니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전혀 달라.
말로는 인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저항감이 있었어요. 이런 발전된 모습이 저의 트라우마를 지워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서울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의미에서요. 이제 본격적인 미디어 탐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컨퍼런스와 방송국 방문, 그리고 혹시 모를 엄마와의 재회까지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엄마는 왜 이런 곳을 떠났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노트북을 열어 아직 읽지 않은 그 이메일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컨퍼런스가 열리는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데니스는 별도의 일정이 있어서 저 혼자 움직여야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꺼내 컨퍼런스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시아,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라는 주제로 다양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5세대 이동통신과 실시간 뉴스 전달 시스템이라는 세션이 눈에 띄었습니다. 광화문역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내리자 아침 출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역내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모두가 한쪽으로 비켜서서 급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집단적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역사 밖으로 나가려는데 앞에서 연로하신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힘겹게 오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제 앞에 있던 정장 차림의 젊은 직장인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비록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몸짓을 보니 도움을 제안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약간 머뭇거리다가 미소를 지으며 장바구니를 넘겨주셨습니다. 젊은 남성은 자신의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무거워 보이는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함께 올라갔어요. 출근 시간에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할머니의 천천히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역을 빠져나와 코엑스로 향하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려는 순간에도 노인은 아직 도로 중간에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본 한 청년이 노인에게 다가가 부축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차들은 경적을 울리지 않고 기다렸어요. 청년은 손을 들어 운전자들에게 미안하다는 표시를 했고 운전자들은 여유롭게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미국에서라면 분명 여러 대의 차들이 경적을 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제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발전만큼이나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 사이에 이런 따뜻한 배려였어요. 차가운 도시 속에서도 느껴지는 인간적인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코엑스에 도착해 컨퍼런스장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특히 아시아 각국의 미디어 관계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기조 연설은 한국 최대 방송사의 기술 이사가 맡았어요. 그는 영어로 유창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방금 거리에서 목격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최신 미디어 기술을 소개했어요. 인공지능 뉴스 큐레이션, 증강현실을 활용한 재난보도, 시민 참여형 뉴스 플랫폼 등 기술적으로 놀라운 혁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이 모든 기술이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철학 아래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빠른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고 더 따뜻하며 더 의미 있는 정보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아침에 본 장면들처럼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현지 기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외국인인 저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한국 미디어 환경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강조한 정의라는 개념이었어요. 우리 한국인에게 정은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한 여성 기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의 미디어도 이 정을 담아내려고 노력해요. 단순히 차가운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언론 교육에서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가르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 메마르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어쩌면 정의라는 개념이 현대 저널리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도시를 좀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역에서 내려 걷는 동안 저는 오늘 경험한 모든 것들을 되새겨 보았어요. 최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이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득 엄마가 왜 이런 나라를 떠났을까 하는 의문이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어쩌면 엄마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굳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오늘 본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생각하면 그것이 진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 엄마의 이메일을 읽어볼 용기를 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선 해결되지 않은 엄마와의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의 이메일을 읽어보기로 한 거예요. 노트북을 열고 그 이메일을 찾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글자들이 나타났어요. 니키, 엄마가 너무 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에게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구나. 내가 한국에 오는 소식을 들었어. 만약 가능하다면 만나고 싶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저는 엄마가 적어놓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잠깐 보는 것밖에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엄마는 공항에서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제게 답장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상하게 들떴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출국 시간을 몇 시간 남겨놓지 않았을 때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는 한눈에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주 어릴 때 헤어지고 처음 봤지만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엄마는 미안하다며 저를 보고 눈물부터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엄마는 처음 미국으로 시집 갔을 때 시부모님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뱃속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으로 맞아주셨다고 했죠. 엄마는 제가 있었기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진 말과 행동을 견딜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한국에 있던 외할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외할머니가 큰 병에 걸리셨고 당시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댁에서 제안을 하나 하셨대요. 이대로 저를 놔두고 한국으로 가서 쭉 돌아오지 말라고. 그러면 모든 병원비를 다 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때 당시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고민을 했대요. 외할머니도 중요하지만 딸인 저도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대로 외할머니를 두면 외할머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엄마에겐 선택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나 돈을 갚거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저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저와 연락하려 많은 시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주소도 바꾸고 연락처도 모두 바꾸고 엄마의 연락을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든 저를 찾으려 노력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하버드 언론학과에 다닌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학교에 문의해 알게 된 이메일로 연락을 했다고 했죠. 저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고 엄마가 안쓰러워졌습니다.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안도감에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죠. 그렇게 공항에서 한참을 엄마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매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엄마는 이렇게 만나줘서 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다며 곧 보자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엄마에게 긴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혼자서 외로웠는지, 하지만 엄마의 외로운 시간들도 이해하게 되었다고 적었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 이번 취재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죠. 교수님은 임시 보고서를 보더니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본인이 예상한 그대로라며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고, 덕분에 저는 A+ 학점을 받았으며 보고서는 학과 내에서 모범 사례로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공존하는 모습을 담아낸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제 시각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국행을 통해 저는 엄마와 새로운 관계, 그리고 전문적인 성취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었어요. 방학 때 다시 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엄마와 그간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엄마가 싸주는 김밥도 먹으려고 계획 중이에요. 물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이번 일에 대해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와 얘기를 해보고 나서 제 마음을 정할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지 모르니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의 모습도 놀라웠지만 그 속에 녹아있는 따뜻한 정과 사람 사이의 배려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해했던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셈이에요. 미국과 한국, 그 두 곳에서 저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하버드 엘리트가 한국을 방문하며 겪은 충격적인 경험과 오랜 시간 오해했던 진실을 마주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확신하던 생각이 얼마나 편향되고 제한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 싶네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정이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 아픈 선택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두 나라의 문화 사이에서 어떤 여정을 걸어갈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는 어떤 대화를 나눌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